저운의 미스터리 건강을 체제 밖의 세계, 과거 유럽의 사례에 이미 빈민들이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과 경제적인 생산시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해했다면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과 성분법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불만, 빈곤, 폭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런 과제는 과연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불법적인 재산을 합법적인 체제로 통합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해결책은 현존하는 재산권 체제가 끊임없이 불법적인 재산권 체제와 경쟁하는 합법적인 무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국가들이 하나의 합법적인 체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공식적인 법체제는 방대한 불법적인 영역이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확정하는 일에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과거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겪었던 것이다. 비록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난 18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선진국들이 거쳤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방대한 불법적인 영역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법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 위주와 불법적인 영역의 성장 도시의 빈곤, 사회적인 불안으로 크게 고심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문제들에 개별적으로 대처했다. 도시를 향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위대한 산업혁명을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와 질병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증가, 도시에 비한 농촌의 상대적인 수입 감소와 연관시킨다. 17, 18세기의 도시의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겹게 일어난 농촌의 노동자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성취 효과가 강한 농민들은 높은 임금을 기대하면서 도시로 이주했다. 영국에서 첫 번째 이주의 물결은 16세기 후반에 시작이 되었다. 폭증하는 이주민들과 그로 인한 혼란에 몹시 당황한 정부는 빈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수단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한편 사람들에게 농촌으로 귀향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1662년과 85년 그리고 1693년에 제정된 법률은 자신들의 저정지나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조건을 내걸어야만 했다. 목적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끌고 직장을 찾아 도시로 지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1967년에 통과한 법안은 오직 새로운 거주지에 간청해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만 이주를 허가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극심한 통제로 인해 공식적인 사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었던 것이다. 사회적인 불안은 불가피했다. 도시를 향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정치 제도는 급변하는 현실에 뒤처지고 말았다. 엄격한 상법과 관리의 장벽에 막혀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도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끊이지 않는 질병,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농민들은 사회적인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 각국의 정부는 이런 새로운 도시의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과 규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더 많은 규제는 더 많은 위반을 야기할 뿐이었다. 불법적인 영역의 확산, 합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유럽의 주민들은 점차 집안에 불법적인 공장을 차리기 시작했다. 도시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공식적인 산업체제와 길들어 벗어난 이런 간의 수공업을 몹시 경멸했다. 이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법적인 일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법적인 영역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엘리 헤크셔는 1760년에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거의 모든 영국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날마다 법을 위반하고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부패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그는 1687년과 93년에 제정된 두 가지 프랑스 법령을 인용하면서 과거 프랑스에서 생산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이유로 오늘날 개발도 상극의 노동자들보다 더 무지했던 그 당시 프랑스 노동자들의 지적인 수준을 들고 있다. 정부와 합법적인 사업가들은 스미스처럼 경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660년 영국에서 군주제가 부활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의 전통주의자들은 복종하는 행성인과 노점상들, 기존의 상들 앞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상인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 공식적인 무역업자들은 새로운 진출자들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파리에서는 재단사와 중고의류 상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합법적인 전쟁이 무려 30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종결이 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과 처리 전문에는 종종 과거의 법과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해크시에 의하면 1700년에 영국은 자국의 향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된 인도산 옥양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옥양목을 생산하는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언제나 법의 허점이나 예외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날염된 양모의 수입 금지 규정을 겸허히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한쪽 면에 보풀을 세운 코르텐, 면벨벳 등의 능직 면진물인 버스티안 천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영국 옥양목은 표면을 아마포로 감싸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능했다. 하면서 스페인도 불법적인 기업가들을 근거해서 처벌했다. 1549년에 황제 찰스일세는 불법적인 사업들을 겨냥한 25가지 조례를 선포했다. 그중 한 가지는 제조소에 상표가 붙어있는 옷의 가정자리를 절단하도록 규정해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제품을 구입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제조업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장치였다. 불법적인 영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아주 다양하고 몹시 엄격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혹하기까지 했다. 18세기 중반에 프랑스는 향모와 제조와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켰고 규정을 어길 경우에 너의 행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엄한 처벌을 가했다. 그래도 불법적인 영역의 사람들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는 너희의 형이나 다른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또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58명은 형차에서 찢어 죽기는 형벌을 당했으며 631명이 너희의 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에길룬드와 톨리슨에 의하면 정부가 불법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으로 나라만 섬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색 섬유를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확인하기 쉬워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조회하기도 수월했지만 새로운 난리형 공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옥양목은 그 출처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는 전적으로 길드에 의존했다. 길드의 주요 기능은 합법적인 기업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제조업을 허용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법을 강화한 정부는 그저 기업가들을 불법적인 영역인 교회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1563년에 영국에서는 장인 및 도제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임금을 고정하고 해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비용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대부분의 초창기 불법적인 제조업자들은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느슨하거나 아예 법 체제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마을의 변두리로 공장을 옮기거나 교회 지역에 새로 공장을 건설했다. 이처럼 교회로 공장을 이전하자 그들은 여러 길드들의 엄격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체로 길드의 관할 권한 도시 경기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불법적인 영역과 경쟁이 지속되면서 공식적인 사업가들은 어쩔 수 없이 교외에 위치한 공장들의 하청을 맡게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세금의 기만을 촉소했을 뿐만 아니라 세율 인상을 야기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가하던 세금 부담은 실업과 불안을 유발해서 더 많은 이주민들이 교외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서 불법적인 제조업자들에게 더 많은 하청이 밀려들었다. 여러 개도들도 반격이 나섰다. 추도 황제의 영국은 수많은 법규를 통해서 교회에서
운영되는 불법적인 공장들을 규제했다. 그러나 엄청난 수위의 불법적인 제조업자들과 그들이 보유한 기술력은 이러한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 가장 참담한 소리는 놀이치에서 모자와 침대부를 제조하는 길드들이었다. 그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불법적인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캠페인을 펼치지만 결국 모자와 침대부를 독점으로 제조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경쟁으로 인해 길드들은 휘청거리고 말았는데 홀모는 그들의 셋견 요인으로 노동 수요와 증가와 수요의 변화 거리의 확장을 손꼽았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농촌 산업의 확장이 하청 체제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기존 질서의 붕괴. 오늘날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의 정부는 점차 불법적인 영역에 굴복했다. 스웨덴에서 불법적인 거주지들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한 구스타부스 아돌포스 국왕은 일일이 그런 거주지들을 방문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설득해야만 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들이 대체로 기존의 길드가 없거나 합법적인 규제가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불법적인 산업들은 길드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도시를 세우고 있었다. 도교들은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면사 산업이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이 양모 산업인 만큼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 불법적인 거주지들에서 창출되는 생산품과 서비스가 종모양 단지 내부에 있는 합법적인 경쟁자들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588년에 엘리자베스 1세의 국무대신 세실 경은 새로이 등장한 불법적인 거주지들 가운데 한 것인 할리팩스 거주민들에게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들은 거리나 상황을 대단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과 산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초기의 거칠고 오만한 방식을 거친 후에는 기술이나 부에서도 자유의 추종을 보려한다. 그들은 새롭고 더 편리한 것을 구할 수 있다면 기존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저하지 않고 낡은 방식을 포기한다. 선천적으로 그들은 융통성이 없는 산업에서 새로운 발명을 추구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불법적인 영역은 도시들의 내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인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많은 주택이 건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불법적인 영역의 확장과 성공은 중상주의 질서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부의 규제를 극복하며 성공을 거두었던 탓에 그들은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었다. 불법적인 기업가들은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국가들에서는 경제발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이 증폭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한 국가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시장 경제로 전환했다. 불법적인 영역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폭증하는 이주민 실업자들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부들은 차츰 길드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결과로 영국에서 길드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감소했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도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국가 권력도 축소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합법적인 체제들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1692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령은 세무 공무원들이 공장을 방문해서 실제 생산량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된 세금만을 증서하겠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길드 소속에는 정부 공무원이든 대부분의 생산 감독관들은 끊임없이 직무유기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심지어 17세기 후반에 사업 허가권을 손에 넣은 의회 의원들까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601년 하원의 대변인은 한 치안 판사를 12가지 형법을 소화하는 6개의 탁대가리를 달고 있는 천재라고 정의했다. 공무원들은 입법 제도가 실패한 이유가 형편없는 법 체제는 물론이고 이런 법의 부적절한 시행에도 원인이 있다고 비난했다. 1577년에 출간된 한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더 나은 법이 제정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직 처벌만이 필요할 뿐이다. 조지프 리드는 모든 제도가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체질을 기만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양분되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열서는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부 계층에서 법을 위반하도록 부추기면서 다른 계층에게 그 고통을 부담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체제는 결국 그 두 계층 모두에게 법의 권위를 상실하고 말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방의 치안 판사들은 도시에서 제정되어 지방 거주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다. 18세기 후반의 모든 합법적인 체제들이 약화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사람들은 모든 경제적인 기대를 국가에 의존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전 단계의 전형적인 상황을 이끌어냈다. 임금 상승의 속도가 식량의 가격 상승보다 빨라지면서 상인들은 임금 상한선을 요구했다. 반대로 식량의 가격 상승이 임금 상승의 속도보다 빨라지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보장과 식량 가격의 안정을 요구했다. 결국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격과 수입과 임금이 고정되었는데 이는 산업 생산 및 고용 확대를 저해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채소 가격도 최대 가격도 생산 부진과 식량 부족 그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찰스 윌슨은 이렇게 적고 있다.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끊임없이 권력의 비율을 필요로 하던 폭력이 시대였다. 의회에서도 거리에서도 온통 이념과 파벌의 싸움이 벌어지는 혼란한 시기였던 것이다. 1680년대 초반에 경제적인 진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종의 운명론이 등장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혁명운동에 참여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너 교도들과 불법적인 섬유 제조업자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과 숙련된 노동자들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번영을 누렸다.